저 이름은 송복이라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8시 반까지지요. 제가 저를 한자로 쓴 것은 연세대학에 아주 뛰어난 학생들이 오는데 이 학생들이 저 강의를 들으러 올 때는 저 이름을 알고 오는데 칠판을 다 한글로 이제 한자로 써놓고 저거 읽어보라 하면 읽는 학생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기가 차지요. 어떻게 그렇게 한자 문명자입니까? 근데 오늘 제가 강의하는데 한자를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 이야기인데 대한민국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역사 이야기를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 역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학생들 보고 1학년 들어오는 학생들 오리엔테이션 할 때 책을 600권을 권합니다. 그것도 3학년 올라가기 전에 1, 2학년 때 이 600권을 다 읽어야 된다 하는 걸 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파트가 역사입니다. 그 왜 역사 공부를 해야 되느냐, 역사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이 통찰력 때문입니다. 통찰력, 한글로 옆에 붙일까요? 안 해도 되겠죠? 여기 앉으신 분이야 뭐. 통찰력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인드 사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이트를 본다는 것이고 하인드는 뒤 역사 통찰력입니다. 과거를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이트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보통 통찰력 하면 인사이트를 하는데 요거는 현재를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사이트, 요거는 이제 미래를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꿰뚫어 봐야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뭘 꿰뚫어 보느냐? 그건 사실 역사를 만들어주는 상황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라는 건 이건 바람과 같습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눈에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건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속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봐도 내가 옷을 입고 있고 내 안에 근육이 있고 뼈가 있는데 심장을 꿰뚫어 보는 것이 사이트입니다. 그걸 어떻게 꿰뚫어 보느냐 하는 것이 이제 통찰력인데, 이 통찰력을 가지려면 먼저 과거가 어떻게 되었던가 하는 거를 꿰뚫어 봐야 현재가 보이고, 현재를 꿰뚫어 봐야 이제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인드 사이트, 과거를 꿰뚫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과거를 꿰뚫어 보려고 하면 역사를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학 하는 사람, 정치학 하는 사람, 경제학 하는 사람, 이런 사회과학 하는 사람은 진짜 역사학 하는 사람하고 다른 측면에서 역사를 봅니다. 역사학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어 갔느냐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데, 우리 이 사회과학 하는 사람들이 역사를 보는 것은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해결했는가 한 일종의 판단 사례집을 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래서 미래를 알기 때문에 역사라는 것은 뭐 늘 하는 말로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이렇게
유명한 E.H. 카야라는 사람이 한 그 말이 있죠. 이래서 우리 사회과학 하는 사람은 현재를 깊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를 아주 정확하게 분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를 분석하려면 이 하인드 사이드 과거를 깨뜨려 봐야 된다. 이래서 꼭 사회과학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역사를 해야 되는데 요새는 그렇게 잘 하질 않습니다. 안 하고 역사는 역사학자가 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역사학자가 하는 역사는 사실은 이 통찰력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저 조선조 실록 읽듯이 몇 년도 뭐 있었고 몇 년도 뭐 있었고 뭐가 있었더라 이거를 갖다가 기술을 하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역사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신라가 어떻게 삼국 통일을 했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대개 말하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라가 외국 군대를 끌고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럼 왜 백제는 못 끌고 왔어요? 고구려는 못 끌고 왔어요? 이렇게 물으면 같은 민족끼리 남한으로 군대를 끌고 오다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앉으신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신라가 어떻게 삼국통일을 했나 이렇게 물으면 이제 말하는 대로 외국 군대를 끌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그게 아마 머릿속에 판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신라 삼국이 같은 민족입니까? 같은 민족이 되려 하면 민족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하고 같은 혈족이다 하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삼국은 700년을 나누어 싸움을 했습니다. 700년 나누어 싸움하는데 그것도 적이 돼서 사생결단으로 싸움을 했습니다. 그게 민족 의식이 있겠습니까? 지금 내 민족 사는 생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6.25를 겪어봐도 알죠. 천수백 년 우리가 같이 살다가 한 5년 나누어져 있었는데 북에서는 소련 군대를 끌고 와서 소련의 전차를 끌고 와서 또 중국의 모든 물자 자원을 받아서 우리 남쪽은 세계 각국의 군대를 끌고 와서 우리를 얼마나 죽였습니까? 300만 명을 살상했습니다. 민족의식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5년 나누어져 있어도 우리를 그렇게 죽이는데 700년을 나누어져 있는데 무슨 민족의식이 거기 있겠어요? 그리고 고대 국가나 중세 국가나 현재 국가나 국가에서는 꼭 공통된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국가든 국가는 첫째는 국가 이익이 최고입니다. 국가 이익은 그 국가 내 어떤 집단의 이익보다도 그 국가 전체의 이익이 최고다. 그걸 우선하는 이익은 없다 하는 국가 이익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또 꼭 따라붙는 것이 국가 안보입니다. 어떻게 하든 나라의 체제를 갖다가 바로 지켜내야 되겠다 하는 그 국가 안보, 그 두 개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는 삼국시대도 또 마찬가지로 국가이익과 국가 안보는 똑같이 작용했습니다. 그러면 고구려도 국가이익과 국가 안보를 위해서 외국 군대를 받아 끌고 올 수 있고 외국하고 얼마나 외교권을 가지고 굳건한 외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백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군대를 끌고 온다 하는 거는 그거는 민족 의식하고 그거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국 중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 그럼 여러분 고구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조선시대 최고 지식이라는 다산 정약용 선생 아시죠? 다산 선생이 쓴 삼국론을 보면 백제의 삼국이 한자로 다 쓰려면 시간이 가니까 백제의 삼국, 백제가 삼국 중에서 최강 이기망 최선이라. 백제가 삼국 중에서 제일 강한데 망하기는 제일 먼저 망하더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역사학자들이 쓰는 것하고 보는 것하고 그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먼저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1994년인데 내가 그때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안에 들어오는
석사과정 학생들을 면접 심사관 노릇을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연세대학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에 들어온 사람들은 교육 경력이 많으면 시험을 안 보고 면접만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역사 선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상당히 역사 선생 오래 해서 이제 교관까지 올라가신 분이라고 그래요. 그 면접을 하면서 그 이 이야기는 역사 선생이 우리나라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 이야기, 이 다산이 지금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이야기가 생각나서. 어려 면접을 하면 역사 선생 보고 삼국사기 읽어보셨습니까? 이래 안 묻겠습니까? 그 삼국사기 읽어보셨어요? 하니 그거 왜 읽어요? 이래요. 아니 역사 선생이니까 삼국사기 읽어야지. 그 사대주의자가 썼는데 사대주의자 쓴 거를 왜 읽어요? 교관까지 하신 분이 그 이야기를 해요. 그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사대주의자가 썼다고 누가 선생님한테 가르쳤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까지 배운 선생은 전부 나를 가르쳤다고 그렇게. 그래서 내가 삼국사기 제일 앞에 보면 진삼국사 표가 있는데 진삼국사 표라. 이 표는 임금한테 올리는 글표라고 합니다. 삼국사기를 썸에 저음하여 임금님에게 이런 표를 올립니다. 제일 앞에 서문입니다. 서문에 이게 돼 있어요. 그게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아요. 검지학사대부가 오늘날의 학사대부 오늘날 지식인이고 벼슬아치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고려의 지식인과 벼슬아치가 기여 오경 제자지서와 진한대지사에서는 기여 오경 제자지서, 오경은 예경, 시경, 예경, 순추, 그리고 역경, 그 5개 경이 있죠. 그하고 제자 백과 걸, 맹자라든지 묵자라든지 순자라든지 양자라든지 이 백과서, 그리고 진한대, 진나라, 한나라가 역사에는 엄통 자유다. 엄통 산섭지자 자유다. 널리 알고, 이걸 엄통이라고 그래요. 널리 알고 아주 상세히 아는 사람이 이런 말할 수 없이 많더라. 우리 학사 대부가, 우리 지식인들이 중국의 제자 100가지에서 하고 중국 진한대 역사하는 사람은 널리 알고 깊이 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여오방지사에서는 우리나라 역사에 일어서는 각 망년, 이 자꾸 뭐 시간이 가는데 망년, 부지기시말이라.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는 모두가 멍해져서 부지기시말이라. 앞이 어떻게 되고 뒤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더라. 심가탄자라. 참 눈발 한탄스럽고 당시스럽다. 그래서 내가 이 삼국사기를 쓰는 바입니다. 앞에 서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삼국사기 서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 내가 그 교감선생 뭐 해야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내가 읽어서 내가 말을 해주는데 그런 게 어디 있다니. 집에 들어가서 삼국사기 찾아봐라. 그러니 그 뒤 다시 안 보이는 보니까 내 말을 들으니 저 사람 저거 들어봤자 뭐 일시부사 안 하는가. 그래 했는데 예나 지금이나 우리 역사에 대해서 물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몰라요. 그 이제 다시 다산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다산이 삼국 중에서 백제가 제일 강하더라. 우리는 고구려가 강한 줄 아는데 조선조 최고 지식인은 백제가 제일 강하더라. 그래서 망하기는 백제가 제일 망하더라. 그 왜 망하느냐? 고구려는 왜 망하고 신라는 어떻게 삼국 통일하느냐? 그 조선조 지식인 나름으로 생각하는 것뿐 아니라 사실 그게 이제 정확한 우리 역사의 해석인데 우리 역사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있어요. 백제가 왜 망하느냐? 물론 당나라 군대가 쳐들어오고 신라 군대가 나갑니다. 나가니까 양쪽에서
공격을 하니까 협공을 해서 막을 수밖에 없죠. 근데 자산이 썼는데 이렇게 씁니다.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백제 사람들은 어떻게 하더냐. 백제 사람들은 열군 두루이 부진하고 각 지방에 있는 군대가 머뭇머뭇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서 구할 생각 안 하더라. 사방 강망이 불구라. 사방에 있는 온 백성이 쳐다만 보고 구할 생각을 전혀 안 하더라. 그래 개벽장군 5,000명 가지고 무슨 재주로 이길 것이냐. 그 지질로 망해버리더라. 그럼 왜 안 나오느냐. 백제가 너무 썩었기 때문이었다. 백제 망할 무렵에는 말기에는 너무 썩어버려서 백제 저 왕실을 구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목숨을 내놓지 않더라. 망하더라. 그럼 고구려는 왜 망했느냐. 고구려 참 미스터리입니다. 고구려 제일 강성기가 강개토 대왕, 여기서 많이 들어보셨죠. 강개토 대왕 4세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장수왕 5세기입니다. 그 4세기 5세기 장수왕이 70년이고 70년을 통치하고 강개토 대왕이 22년을 합니다. 거의 100년입니다. 그 100년 기간이 고구려 최강성기입니다. 그 최강성기 중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중국은 최분열이었습니다. 중국 통일국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그때 5호 16국으로 그 다음에 남북조 10개국으로 나누어져 있던 데입니다. 그 나누어져 있을 때 고구려가 어디로 들어가더냐. 압록강 지반이라는 데가 우리 국내서이라고도 하죠. 지반에 있는 데가 고구려 수도인데 거기에서 만주 쪽으로 450리 나가면 지금 말 선양, 심양입니다. 남쪽으로 내려오면 평양입니다. 450 내려오면 평양입니다. 그때 농업국가인데 농업국가면 농토가 넓고 인구가 많은 데로 나가야 됩니다. 한쪽은 최분열이고 한쪽은 최강성기인데 거꾸로 압록강을 건너서 청천강을 건너서 대동강 밑에 평양에다 다 웅크리고 앉아요. 고구려가. 그 미스테리 아닙니까? 왜 최강성기의 고구려가 최분열기의 중국을 한다. 앞에도 왜 앞으로 안 나오고 뒤로 물러갑니까? 근데 우리 역사학자는 그걸 안 쓰지요. 그리고 뭐 우리 독립운동 하던 신채호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막 고구려 강성한 것이지 그 미스터리를 풀려고는 하질 않아요. 그 고구려가 강성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 다산에 고구려 보고 고구려가 이 고구려 민족이 아주 호환하다. 호환은 아주 호쾌하고 호방하고 그리고 맹렬하면서 그리고 상당히 통이 큰 걸 호환하다 하는 거죠. 한자는 요금 산악을 한자, 맹렬한 한자고 호방이라는 호자가 있거든. 고구려 민족이 아주 호방한 건 사실인데 무엇 때문에 강을 3개를 건너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웅크리고 앉아있느냐. 지세를 이용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나라를 망해버렸다. 지리를 갖다가 사람을 보다도 더 중요시 하면 그 나라를 망하는 것이다. 그 호남 민족이 강 3개를 쳐다보고 우리 안심해도 되겠다 이러다 망한 것이다. 그런데 고구려가 망할 때는 어떻게 망합니까? 영해소문 있을 때 이제 당나라 군대도 쳐부수고 아주 대단했죠. 그 명성이. 근데 영해소문에 죽고 2년 만에 고구려가 망해버립니다. 왜 망하느냐? 영해소문의 아들이 남생, 남건, 남산 3아들이 있는데 남생이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이 직거를 하니까 동생 둘이가 단합을 해서 형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병이 내지를 못했습니다. 형만 치는 게 아니라 자기 삼촌 영계소문의 동생 연정토가 있었는데 연정토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연정토는 남쪽 성 50개를 가지고 신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형을 치니까 형이 자기 아들 헌성이라고 있었는데 영계소문에 그러니까 제일 맞손자입니다. 이 헌성을 다리고 당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가서 이러면 형제 이놈들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래서 그때 당나라 최고의 이 장군이 이세적인데 이세적의 공대를 끌고 평양도 행군 대총관이 돼가지고 자기 아들 헌성하고 남성이 평양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니까 당나라 군대를 끌고 들어오니까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그 당시 당나라 인구는 한 5천만쯤 되고 고구려 인구는 한 100만 정도밖에 안 됐어요. 뭐 그리 아니라도 이긴다는 건 어려운데
거기다가 신라가 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려가 백제망하고 8년 후 망하는데 이 삼국사기 보면 그 남생하고 영계수문 큰아들하고 이 손자보고 너희들이 아무리 동생이 밉지만은 남의 군대를 쳐들어와서 자기 나라를 망치는 놈이 어디 있냐. 너 당나라에서는 이름이 날지 모르지만 너 역사 대체로 너 이름은 나올 수가 없다. 이제 그 이야기를 삼국사기에서 하는데 그럼 신라를 어떻게 해서 통일할 수 있었는가? 남의 나라 군대를 끌고 오게 되면 통일할 수 있었는가? 다산이 있었는데 보면 그렇고 제가 역사를 해서해도 그런데 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라는 삼국 중에서 제일 약한 나라고 제일 가난한 나라고 제일 후진국이었습니다. 제일 약하고 제일 가난한 후진국이 어떻게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나? 신라는 그 요사에 잘 나오듯이 화랑도에서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보듯이 이 신라라는 나라는 이 노블레스 오블리지라는 게 만들어져. 일찍부터 만들어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 목숨을 먼저 내놓는 것을 노블리스 오블리지, 전쟁에서 내놓는 건 노블리스 오블리지. 그 대표적인 게 영국 아닙니까? 영국에 이턴 수구를 나왔다, 혹은 윈체스터를 나왔다, 어디 나오던 파브릭 수구를 나온 애들이, 그 학생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앞장서서 나가서 죽어줍니다.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이턴 스쿨 졸업생 죽은 게 비공식 숫자로는 5,000명입니다. 다 죽었어요. 1년이면 이턴 스쿨 졸업생 200명 내는데 25년분이 그들가 죽어준 겁니다. 싸움만 일하면 이 사람들 제일 먼저 나가요. 옥스퍼드 졸업생도 마찬가지고 케임브리지도 마찬가지인데 옥스퍼드에 그 크라이스트 처칠 카레지라고 있는데 옥스퍼드 생인지 뭐 4번째라고 그래요. 그거 한번 들어가는데 정말 눈물이 나요. 여기서부터 저까지 한 50m쯤 되는 벽에 1차 대전 때 죽은 우리 크라이스트 처치 졸업생, 2차 대전 죽은 크라이스트 처치 졸업생, 이 사람들이 먼저가 죽어주는 거, 그걸 이제 노블레스 오블리지를 하는데, 그 황산벌에서 싸움할 때 개백장군하고 신라군하고 싸움 안 합니까? 싸움하는데 개백장군하고 5,000명의 결사대가 나오니까 그 5만 명이, 신라 5만 명이 그 당연히 여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어려우니까 이제 역사 여러분 보듯이 이제 관창이라는 16살은 소년입니다. 소년이 필마당기로 말 하나 타고 자기 혼자 백제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뛰어들어가서 뭐 할 겁니까? 잡힐 수밖에 없죠. 그 개백장군을 잡고 보니까 소년이거든요. 그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그 인정 많은 개백장군이 죽일 수가 없어서, 야, 이놈아, 너는 가거라. 너 피레미 같은 놈이 어디 들어와서 까불고 있느냐? 내보내라. 그 좀 있으면 또 이놈이 들어와요. 그 또 살려보냅니다. 세 번째 또 들어와요. 그리 개백장군이 이 관창에 목을 치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 싸움에 이제 못 이긴다. 우리 전다. 왜 지느냐? 신라 다유기사, 신라에는 기이한 종사가 참 많구나. 소년상역차인데 소년이 이른데 항장사고 다 장성한 사람이야. 우리 이제 싸움 해봐야 소용없다. 그로부터 신라 군대한테 5,000명이 완전히 죽는데, 신라는 이 관창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신라 삼국사기를 보면 삼국사기 열전에 70명이 나오는데 그 70명에 65사람이 이 신라 사람입니다. 우리 삼국사기 열전은 그 사마천 사기의 열전 130권 나오는 유명한 책이 있죠. 그것처럼 저 삼국사기도 열전에 나오는데 70명의 삼국시대 유명한 70명을 내했는데 5사람만 고구려 백제 사람이고 65사람은 신라 사람입니다. 그 신라 사람이 전부가 다 막 거의 90%, 95%가 이 노블리스 오블리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죽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 태종이, 그때는 당 고종입니다. 태종 아들 고종 때 이제 고구려가 망하는데, 그 당 고종이 고구려를 공격하면서 그 장군이 소정방입니다. 여러분 역사책에서 소정방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소정방을 보고 이왕 간짐에 고구려도 되고 백제는 이미 망했으니까 신라도 첩서해라.
그래서 전부 중국 땅을 만들어라. 베트남 가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베트남 그래서 베트남은 한 900년 동안 이 중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베트남이 독립이 된 거는 불과 한 1000년밖에 안 돼요. 얼마, 뭐 1000년이라는 세월도 길기는 깁니다만. 그런데 베트남 그리 하듯이 이제 이 조선도 다 쳐서 없애버리라. 없애서 전부 중국 땅을 만들어라. 그 소정방도 그 지시를 받고 갔는데 돌아와서 소정방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도저히 신라 사람한테는 안 되겠더라. 신라 사람은 왜 그러냐? 신라 사람은 오로지 목숨으로서 자기 나라를 지키더라. 그래서 수소 불가등모라. 비록 나라가 적지만은 우리 큰 나라가 도모할 수가 없더라. Small but mighty. 요새 식으로 말하면 작지만은 너무 강하더라. 그게 전부 이제 자기 나라를 위해서 그 목숨을 바치는 그것 때문에 그걸 됐다 하는데, 그러나 그 신라가 이제 통일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역사에서 한번 보면 우리가 언제 한번 제대로 살아봤느냐. 뭐 우리가 우리 역사 아는 거는 서기 전 2세기 위만조선 때부터 하는데, 뭐 기록을 가지고 보면, 그럼 이제 삼국시대 700년, 신라 통일 이후 200년, 뭐 약 1000년입니다. 그리고 고려 500년, 조선조 500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역사적 기록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2000년입니다. 이 2000년 동안 우리가 언제 한번 제대로 살아봤느냐. 사람같이 한번 살아봤느냐. 이거는 통일을 싫어할 때 아마 살아봤을 것이다. 그때 잘 살지 않았겠느냐. 그 사람들은 뭐로 증명하느냐. 통일 신라 때 당나라 유학생이 2000명이었습니다. 매해 2000명 이상이 거기 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2000명의 그 당시 유학생, 그것도 뭐냐면 바다를 건너가지고 낼 정도면 그만한 재력이 있었다. 그만한 물류 풍부함이 있었다. 그래서 막 그렇게 하지 않겠냐. 그거를 미루어 봐서 통일신라 때 좀 살았을 것이다. 그리고 고려 500년, 조선 500년, 참 우리 비참하게 살았어요. 우리 역사. 지금 이제 제 이야기는 조선 이야기, 고려를 뛰어넘어서 이제 조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선이 어떤 나라인가? 조선이 뭐가 같은 나라인가? 난 오늘 북한하고 똑같다고 봐요. 조선의 연장선에 북한이 와가 있다. 조선하고 북한하고 한 다른 점이 없고, 꼭 같은 점이 9가지가 있더라. 조선과 북한의 같은 점. 그걸 보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보기 전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기술했는가. 제가 수년 전에 위대한 만남 서해 유성룡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위대한 만남 서해 유성룡. 제가 정년을 하고 나니까 2002년에 정년을 했는데 아직도 뭐 학문적인 열정이 있어요. 근데 그럼 이 열정을 뭐를 연구해서 학계에 기여를 한번 해볼까. 내 제자들이 영어는 잘합니다. 그리고 현대 학문,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청추로 남이 돼서 내가 훨씬 더 잘합니다. 신촌에 가면 개도 영어 하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연세대학 가니까 진짜 다 나는 영어를 못하는데 영어를 진짜 다 참 잘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다 영어를 하겠습니까? 요새 뭐 연대를 보는 것도 한 60에서 70%는 우리말 강의 안 합니다. 영어로 전부 다 강의를 합니다. 그 영어를 뛰어나게 잘하는데 뭘 못하냐? 한문을 못해요, 얘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못하는데 한문을 가지고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선조 500년에서 내가 사회과학자로서 내 전공이 리더십입니다. 그 리더십, 이제 내가 학교에서 정착을 하다가 대학원에 가서 우리 강신도 선생 따라가지고 사회학을 해가지고 정치사회학을 내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우리 강시범 선생 대학에 내보다 한해 위인데 아주 참 석하고도 아주 친하게 잘 내가 모시던 분입니다. 근데 얘들이 이걸 함부로 못하니까 내 세대는 참 어떤 보면 행복한 세대였어. 나는 일제시대 학교를 다녔는데 일제시대 우리는 서당도 다니고 그래서 한문도 했고 일제 학교를 다니면서 일본어도 했고 해방되고 나서 영어도 하고 그럼 한문하고 일본하고 영어하고 다 하던 참 언어가 겹쳐진 세계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늘 듣는 말은 필로소피, 필로로기. 필로소피는 학문입니다. 철학. 필로로기는 영어로는 필로라티는 하는데 이거 언어입니다. 언어학, 언어. 학문을 하려면 언어를 먼저 해야 된다. 언어 안 하면 도저히 학문이 되어지질 않아요. 그 언어에 먼저 달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언어에 달통을 하라고 내가 학생들 보고 600권 책을 읽어야 된다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 대학 들어오면 소설을 300권을 읽어야 된다.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는 100권이 관계없다. 대학 들어와서는 300권을 읽어라. 300권을 읽어야 언어에 달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300권을 읽어야 아까 또 사이트라는 인사이트라는 통찰력을 갖게 돼. 왜 통찰력을 갖느냐? 이 작가들이 내만큼 공부를 안 했어도 직관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데는 아주 뛰어난 바가 있습니다. 아주 야성적 본능이 작가들한테 있어요. 이게 우리하고 다른 점입니다. 그 야성적 본능이 있어야 또 훌륭한 작가가 되는 것입니다. 야성적 본능이 있다는 것은 한눈에 척 보면 아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인과관계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이 소설가들, 시인들은 이 분석할 필요 없어. 첫눈에 보면 턱 알아요. 이 직관인데 그 직관에 의해서 통찰한 세계를 언어로 그려나간 것이다. 만들어낸 것이다. 그 사람이라는 것은 언어 한계가 너 세계의 한계다.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유명한 사람인데 The limits of language is the limits of world. 너가 아는 것 언어로서 구사할 수만큼 너 세계는 그 이상도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이다. 그 언어가 최고 어휘를 그만큼 많이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하는 것인데 그래서 학생들 보고 소설 읽어 소설 있으면 그만큼 어휘가 늘어나고 그리고 직관력도 생긴다. 통찰력도 생긴다. 그게 기본이 300권이다. 역사가 나는 학생들한테 꼭 권하는 게 200권입니다. 그리고 철학이 100권입니다. 너 대학 2년 끝나기 전에 읽어라. 너 아르바이트 그런 거 절대로 하지 말아라. 너 아버지 돈을 있는 힘을 다해서 빼내라. 빼내가 공부를 해라. 대학생 공부하는 님 아르바이트는 하냐고 저 아버지 돈도 못 빼내면 무슨 놈 나중에 크게 될 기라고 하느냐. 그래 해서 1년 동안 되는데 사실 이 미국에서 보면 지난번에 내가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생이 500페이지짜리 소설을 갖다 놔놓고 일주일에 3권을 읽어요. 초등학교 3학년생이.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래 돼야 이제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내가 자꾸 이런 소리 하면 시간이 아이고. 조조 리 인물 중에서 리더십 연구할 사람이 누구냐? 참 인물 없어요. 최고가 서해 유성룡이었습니다. 서해 유성룡은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6년 7개월 때 5년 동안 전시수상을 합니다. 그 전시수상을 해서 우리 그 임난을 극복합니다. 극복을 하는데 그 당시 일본 군대는 세계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그보다 더 강한 군대가 지구상에 없었어요. 왜 강한 군대가 없었다 하느냐? 그래서 무기가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진 나라는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2년 후에 저 도쿄 북쪽에 세키가하라는데 거기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파하고 도가와 이에야수파가 각기 4만 명이에요. 각기 4만 명. 우리는 400명도 못 모으는데 4만 명의 군대가 전쟁을 합니다. 도가와 이에야수가 이기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기느냐. 물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물론 죽고 없었습니다. 그때 동원된 총자의 수가 8만 명이었습니다.
비공식적인 수는 10만 정이었어요. 하버드 대학의 다브르고리라는 일본사 전공하는 사람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비공식 숫자는 10만 정이다. 바로 그 순간 유럽 450만 평방킬로미터, 일본은 32만 평방킬로미터가 안 됐습니다. 그때 북해도는 거의 안 썼으니까. 한 1, 2만 평방킬로미터. 그 20배가 훨씬 넘는 유럽 450만 평방킬로미터 가지고 있는 총자루 수가 8만 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였느냐. 또 10만 정을 총화하려면 얼마나 재력이 풍부했느냐. 그 재력이 풍부한 일본 육군이 우리나라로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오는데 우리나라를 어떻게 지킵니까? 그 유성룡이라는 사람이 일본 사람들한테 붙어봐야 그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도망가는 길밖에 없다. 일본 육군이 쳐들어오면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럼 일본 누가 점령을 하면 어떻게 하나? 일로 점령이다. 한일자 길로점. 한길 점령밖에 못한다. 저 서울에서 부산까지, 부산에서 평양까지. 그럼 다른 데로 들어와 봐야 전부 산인데 뭐 백성은 다 도망가고 없는데 그거 청야작전이랍니다. 일본은 뭐 온 백성은 다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불자재를 버리고. 그럼 누구 점령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럼 어떻게 나라를 구하느냐? 그게 아주 절묘한 겁니다. 그게 통찰력입니다. 바다만 지키면 된다. 바다를 지킨다. 선조라든지 조선조, 조신들은 꿈에도 생각을 못해요. 바다 뭐 왜 지키느냐? 그 이순신을 내보내는 겁니다. 이순신을 내보낼 때는 이순신이 종육품 아주 말단 관리였습니다. 정업현감을 했는데. 그거를 7단계를 끌어올려가지고 정삼품 당상관으로 만듭니다. 유성룡이. 그때 병조판사를 하고 이랬는데. 그 선조가 유성룡을 신뢰하기 때문에 들어주었어요. 그것도 육군을 수군으로 7단계를 끌어올렸다. 그 있을 수 있습니까? 요새 말하면 패러다임 대전환을 없이는 그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한산도에서 딱 일본 수군을 딱 막는 겁니다. 그때 일본에 3대 제독이 있었는데 이 제독의 기세는 아주 대단했습니다. 이번에 명랑에 나오던 저 와카자카라고 그 최고의 일본 제독이었습니다. 협판이라고 그러면 한자로 하면 협판이. 그 와카자키에 가토에 국기에 이런 3대 수군 제독 159척의 연합 함대가 들어가는데 그거 참 기묘해요. 그것도 미스터리입니다. 어떻게든 이순신은 90척 함대 완전히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순신 한반도에 딱 지키니까 뭐가 되느냐? 전라도를 지키는 겁니다. 전라도를 지키면 아니라 서해를 지키는 겁니다. 서해 해상권을 이순신이 딱 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전라도 뺏기면 나라 다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무호남 무국가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재정의 반을 늘 전라도가 되었습니다. 전라도 되었으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또 얼마나 조선조에 착취를 당했겠어요. 나머지 반을 7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라도만 지키면 된다. 손주고 전라도만 지키면 뭐 하느냐? 아니, 전라도를 지켜야 됩니다. 이순신이 아니면 절대로 전라도를 못 지킵니다. 그리고 이순신 죽이면 안 됩니다. 근데 자꾸 손주는 이순신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 뭐 결국은 살아나지만. 그래서 이제 조선이 어쨌든 살아났습니다. 만약에 이순신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그 책에 그렇게 썼습니다. 한강 이남은 오늘날 어떤 나라 되었냐? 일본말 쓰는 우리, 일본화된 우리고, 한강 이북 사도는 뭐 되었느냐? 중국말 쓰는 우리, 중국화된 우리입니다. 우리 조선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그 유성룡과 이순신에 의해서 이 나라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책 제목을 위대한 만남이라 했는데, 그 전에 율곡 선생 이의가 있죠. 율곡 선생이 뭐 10만 양병,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10만 양병 가질 수가 없어요. 시간도 없는데 또 10만 양병 이야기는. 1958년 내가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 3학년생이었습니다. 그때 서울대 물리과대학이라는 게 뭐 과가 많지만 과장벽이 없이 문사철, 문학과 역사와 철학은 다 듣는 데가 물리과대학이거든요. 그래서 그 명문대학입니다. 그 명문대학을 이 서울대학 교수들이, 저 서울대학 교수, 송변호 교수 앉아 계십니다만은 그 물리과대학을 없애버렸어요. 물리과대학이 없으면 철없어 서울대학은 명문을 못 되는 겁니다. 세계 모든 명문대학은 물리과대학입니다. 그런데 그 물리과대학에 이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데
이병동 선생님, 그 원로 사가였어. 이병동 선생이 임진왜란 와서는 그때는 그렇게 해서 저 노트를 가지고 읽었음. 지금 읽으면 학생들한테 전부 쫓겨나버리고 합니다. 가지고 임진왜란의 위대한 천재가 두 사람이 있었으니 한 분은 율곡이고 한 분은 이순신이었다 이래. 그래 그 죽은 내 친구인데 아이고 그것도 성이 송감. 아유 갑자기 생각나네. 죽은 지가 오래되니까 이름도 뭐 생각해. 손을 뻗어도 선생님 이순신이 천재라는 건 알겠는데 율곡이 왜 천재입니까? 아 들어봐라. 율곡 선생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0년 전에 임진왜란이 일어날 줄 알고 10만 양병설을 내놨다. 또 선생님 그 어디 있습니까 10만 양병이? 이순신 어느 기록에 율곡 어느 기록 10만 양병이 있습니까? 이분이 뭐 한데 어디만 보도에 서 있어요. 이따가 비석에 있지. 비석에 있지. 그 율곡 죽고 나서 20년 뒤에 자기 제자가 비석에다 사계 김장생이라는 제자가 율곡을 올리기 위해서 비석을 썼어요. 비석도 자료가 됩니까? 역사적인 자료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대학 3학년생이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상상을 할 수 없어요. 그게 물리가 대학이었어요. 그 되는 것도 있지. 여러분 비석 그건 하나 사료가 안 됩니다. 여러분 비석 한번 봐요. 자기 할아버지 치고 위대한 학자인 사람 없고 효자인 사람 없고 충신아인 사람 없고 뛰어나지 않은 사람 없어요. 강개토당 비가 등록이 될 수가 있죠. 사료가. 진짜 없어요. 10만 양병. 이번에 내가 연구하면 찾으니까 율곡이 10만 양병 고사하고 군대수 줄이라 하는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할 때 내가 우리 이제 사약 하시는 이혜영 교수라고 계셨는데 이혜영 선생님 보고 한테 인구학을 들었어요. 그래서 인구 생각이 나서 선생님 그것도 10만 양병을 했으면 그때 조선 인구가 얼마쯤 됐을까요? 이거 또 한때 어디만 이제 써 있어요. 모르지 얼마 됐는지. 그럼 10만 양병이랑 같으면 세입이 상당 정도 돼야 세입은 얼마쯤 됐을까요?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정치사만 해야지 사회경제사를 잘 안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걸 몰라요. 근데 그 뒤 이제 10년 뒤에 라이샤오 페오방크라는 동양세대 1세대 학자가 The Great Tradition, 위대한 전통, 이스트에이시아, 동아시아라는 책을 냈는데 그거 보니까 그 당시 일본 인구는 한 3,200에서 3,500만쯤 되고 조선 인구는 한 500만쯤 된다 이렇게 했어요. 일본이 한 7배 정도 많았어요. 그리고 그 뒤 세입은 조선 전체 GDP가 500만 석이었어요. 500만 석이 같으면 우리 엔간한 사람 500만 석 되는 분 없습니까? 500만 석 같으면 엔간한 한 나라 GDP가 500만 석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세입이 60만 석이었어요. 60만 석 가지고 임금하고 정성 판사 수령 방백이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군대 10만을 양성하려고 하면 72만 석이 있어야 돼요. 정규군을. 60만 석까지 임금도 거기 먹고 사는데 72만 석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율곡이 말을 할 리가 없죠. 없는데 그렇게 만들어냈는데 그 율곡이 뭐라 하냐면 국 비기국이라. 나라가 아닙니다. 이 조선은 나라가 아닙니다. 선조대왕한테 올리는 유명한 만원봉사라는 그 1만 만자 말씀 문자 1만자 거리 들은 봉사 딱 묶을 봉자에다가 이제 임금한테 올리는 사를 그게인데 임금님을 보시고 이 상소문 아무도 보면 안 된다 하는 걸 봉사라고 합니다. 그 많은 봉사에 보면 다른 사람 못 보고 임금님 보러 하는데 국비국의 조선은 나라 아닙니다. 부후 일심지 대하라. 부자 썩을 부자에 썩을 후자 날일자 심할심자 썩고 썩어서 무너져감이 날로 새가는 대하라. 대하는 큰데 집합장. 썩고 썩어서 날로 무너져감이 심한 큰 지하고 같은 게 조선입니다. 지붕을 고치면 벽이 무너져 버리고 대들보를 박아 놔놓으면 기둥이 날아가 버려. 석가래가 날아가 버립니다. 어느 대목이 와도 고칠 수 없는 게 조선이라는 집입니다. 그 글 속에 나와요. 조선은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라다 하는 나라입니다. 네. 그뿐 아니라 다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산이 조선을 표하는 말에는 그 말이 있습니다. 십전구복이라. 요건 뭐 한번 알아놔 주세요. 10번 뒤집어지고, 진짜 9번 넘어지는 게 조선입니다. 10번 뒤집어지고 9번 넘어지는 게 조선. 이게 조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망하는데, 그 망하는 조선하고 오늘 이제 북한하고 내가 역사학자들 모아놓고 한번 조선하고 북한하고 9개 갖다 했더니 어떻게 역사학자들 들고 일어나는데 나는 이제 당신이 조선을 몰라서 그렇지 조선 그런 나라 했다. 모르겠네. 내가 왜 몰라요. 내가 사회 경제를 해서 내가 더 잘 알지. 이래가 한바탕 싸움을 한 일이 있는데 제일 먼저 이제 세습입니다. 그건 뭐 조선조 왕조가 다 세습을 하니까 북종도 다 세습을 하죠. 두 번째는 폐쇄입니다. 폐쇄. 완전히 딱 막아버리는 겁니다. 일체 다른 나라 사람도 못 오고 우리나라 사람도 못 나가고 완전히 막아버리는 크로스드 상태를 만들어버리는 게 폐쇄인데 이 조선이 그랬어요. 맹자에 보면 이 폐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국경을 두느냐? 국경을 두고 관을 왜 두느냐? 그래도 제대로 된 나라는 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국경을 두고 관을 둔다. 그 어폭이라고 그래요. 방어할 어자에다가 폭력, 외국어 폭력에서 만든 거. 그런데 잘못된 나라는 왜 국경을 두고 관을 두느냐? 위폭이라고. 위폭은 울다리 안에다가 백성을 딱 가다 넣어놓고 그 백성에게 가진 짓을 다 하기 위해서, 뺏어내기 위해서 하는 걸 폭이라 합니다. 그 폐쇄의 특징이 그것이다. 오늘 북한 부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이게 외국인 혐오입니다. 외국인 혐오. 그 영어로는 제노포비아라고 그래요. 제노포비아. 조선조만큼 외국인을 싫어하는 거. 그 서양 사람들 좀 오고 이렇게 했는데 하멜도 오고 뭐 좀 오고 했는데 그 사람들 보면 확실히 사람들이 잘나고 문명한 것까지 보이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그 사람들한테 그 야만적인 행태를 다 취하고 이래가 결국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도망가기는 갔는데 오늘 북한이 통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로는 폭정입니다. 폭정, 억압 폭정입니다. 억압 폭정에다 학민을 하는 것입니다. 백성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그 폭정하고 학민하는 게 아주 대표적으로 잘 나타나 있는 것이 18세기, 19세기에 서양인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조선을 관찰하는 게 있어요. 관찰해서 서양인 100사람이 관찰한 그 기록이 우리 국회 도서관에 남아있어요. 서양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봤다. 그거를 서울대학에 교수하던 김학준 교수가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번역을 해가지고 서강대학에서 얼마 전에 출판을 했습니다. 출판을 했는데 그걸 읽어보면 참 조선이라는 나라가 정말 비참한 나라구나. 얼마나 폭정을 하고 항민을 하느냐. 그 이런 게 있어요. 조지 클레이톤 포크라는 포크
조지 클레이터 포크라는 사람이 인사이드 더 허밋 킹덤 그 언두는 나라 내막을 이제 하면서 그다음 부제가 1884년 The 1884 코리아 트래블 다이어리라고 1884년 조선 여행기라는 부제가 붙었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미군 해군 장교입니다. 이 사람. 서울에서 이 평양을 가는데 평양 가는 길가에 죽은 시체가 이런 말을 쓰지 많아요. 두부시의 노유동사거리라 길 일례에는 굶어 죽고 어리 죽은 시체가 가득 찼더라. 당나라 때도 그 태평선 당나라 때도 마찬가지 그렇게 했는데 정말 길가에 보니까 굶어 죽고 어리 죽은 시체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데 보니까 너무 비참해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그 선야청 당상관 보고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창고에 곡식 가득 차 있지 않느냐? 그거 풀가 배송 좀 먹이라. 너 평양까지 길 한번 가봐. 전부 시체 뜹니다. 이렇게 관리가 하는 말이에요. 그 백성 먹이라 놓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백성이 먹으면 힘이 생겨 들고 일어나요. 그리고 백성 굶어야 돼요. 답이 그겁니다. 참 기가 차지 않습니까? 백성 굶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쓴 글에 그게 있어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거는 The Greatest Evil이다. 최고의 악덩어리다, 제도 속에. 그런데 이거 똑같은 말로 다산 정약용이 조선을 표현하는데 조선은 저 밑바닥에서부터 저 임금에까지 조선의 밑바닥에서부터 저 임금에까지 이 사람도 자이겐틱 라브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거대한 강도들이 조선 관리들이다. 그래서 말 자이겐틱 라브. 그런데 다산 정약용도 대도라는 말을 씁니다. 대도 불거면 저 현령에서부터 감사까지 더 나가서 임금까지 저 도둑놈들이 불거 저 대도 기점 대도 불거 안에 불짝 갈고 가지 않으면 민진유라는 것은 유는 유방이라는 모금도 유자 요 유가 죽일 첫 의미는 죽일 유자. 저 흉측한 도둑놈들이 가지 않으면 백성 다 죽는다. 저놈들이 모두 백성과 발꼬랑위에서 백성을 지지밟고 사는 놈들이다. 다사연 표현하는 것하고 이 크레이턴 포크 표현하는 게 똑같아요. 자이겐틱 라브라는 말이나 대도라는 말이나 이럴 정도로 항민한. 그러다 보니까 빈곤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절대 빈곤입니다. 그 조선이 왜 오래 갑니까? 조선이 이제 500년 갑니까? 그 아주 이유는 간단해요. 빈곤하니까 동시에 정체하는 것입니다. 빈곤하면 정체하는 것. 빈곤하면 백성이 들고 일할 힘이 없어요. 백성이 들고 일하면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824년에 홍경단이 났는데 단 2달 만에 서부 평안도 온 힘을 모아가지고 달라드는데도 2달 만에 끝나고 말아요. 힘이 없으니까. 조정의 관리들은 밥을 먹어서 비둥비둥 힘이 나거든요. 창을 들어도 이건 얼마나 무거운 창을 들 수 있는데 우리 백성은 무거운 창도 들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권은 어떻게 돼요? 영원 몽토로 가요. 오늘 북한 계속 갑니다. 빈곤하면 정체하고 정체하면 동시에 백성은 무지해버립니다. 무지하다. 알 수가
아는 지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모든 걸 폐쇄해버리니까 차단돼 버리죠. 그 정보가 없지요. 조선이 얼마나 사람들이 무지했느냐. 1866년에 일본 저 만원짜리 보면 후쿠자와 유기치라는 성학자가 만원짜리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후쿠자와 유기치. 일본 성학자입니다. 그 만원짜리 얼굴이 나타내는 후쿠자와 유기치가 서양 사정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 서양이 어떻게 되어 있다. 서양 사정에 책을 썼는데 1860년 단분이 20만 부가 나가버려요. 단분이 20만 부. 지금 오늘 우리 책 쓰는 거다 한번 해봐요. 저는 아까 위대한 서유성룡 썼는데 5년에 10,000부 나갔습니다. 5년에 10,000부. 이건 단분이 20만 부가 나갑니다. 물론 내 책보다 비교한데 잘 쓴 책이니까 나겠지만. 그런데 이 제자가 김옥균 들어보셨죠? 김옥균, 유길준. 그리고 이 제자가 많습니다. 중국에는 양계초 이런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유기제 제자인 유길준이에요. 후계자 유기 제자인 유길준이 1호부터 거의 30년 옵니다. 1895년입니다. 1895년에 이제 서양을 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대학 입학 시험 칠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갈 때 외우는 서유견문록이라고 있잖아요. 서유견문록을 썼어요. 서양 사정하고 뭐 큰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서유견문록을 썼는데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출판할 만한 여력이 없어서 일본에서 좋은 디자인 해가지고 일본에서 출판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서울에서 파는데 500부가 안 나갑니다. 500부. 20만 대 500부 차이가 조선으로 하여금 일본의 식민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백성을 무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좋은 한글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무지하게 만듭니까? 왜 한글을 안 가르칩니까? 한국은 의무이다. 그건 배우면 안 된다. 또 배우면 또 여자들이 배우면 저 여자들이 들고 일난다. 그래서 백성을 가르치질 않아요. 들고 일난다고. 1775년에 75년에 아담 스미스가 국문론도 썼는데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 쇠망사를 씁니다. 로마 제국 쇠망사 75년에 영어로. 그때 뭐 라틴어 아니면 불어로 썼는데 이번 영어로 썼어요. 썼는데 그 6권 나오는데 상당히 힘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축소판으로 해서 2권으로 해서 나오고 전권 나오는 것도 나왔습니다만 다 읽으려면 참 지루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영국 여자들의 화장대에 기본에 역사책이 없는 여자가 없었다. 그러면 영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 문자 해독률이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75%라고 그래요. 1775년에. 그러니까 그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지적 수준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무지하다. 이 무지한 데다가 우리가 최고다 하는 망상착각에 빠져 있어요. 망상착각. 오늘 보관 사람 주체사상과 조선조는 주작을 가지고 주작이 없는 서양놈들 저거는 악덩어리다. 저건 저 쌍놈들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북한 사람이 그래 보는 것하고 조선이 그래 보는 것하고 이 9개 뭐 똑같아. 그러니까 북한은 바로 조선의 연장이다. 우리가 조선사를 알면 북한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북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해방이 됐을 때 북한 참 잘 살았습니다. 왜 북한 잘 살았느냐? 해방이 됐을 때뿐 아니라 1970년까지도 북한이 남쪽보다 더 잘 살았고 1960년까지도 북한이 남쪽 2배로 잘 살았어요. 2배. 그 북한이 어떻게 해서 2배로 더 잘 사느냐? 일본 사람들이 대륙 공영을 하기 위해서 그 만주적을 완전히 자기 영원한 땅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을 세계 10대 공업지대로 만들었습니다. 수풍댐 70만 킬로와트입니다. 그런 게 일본은 어디 있고 동양삼국이 어디 있었어요?
70만 킬로와트 전력이 나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다 부정강 장정한 20만 킬로와트 전기 나왔지요. 우리가 해방되고 북쪽 김일성이 보고 전기 좀 보내달라. 남쪽 쌀 보내줘. 너희님들이 한가만데 살아. 전기 안 보내줬어요. 오늘 우리한테는 뭐 달라고 일하지만 그거다가 진남포 공업지대 있었죠. 그거다가 저 흥담 질소 비료공장 너무나 잘 아는 질소 비료공장이 있었죠. 성진 청진에 정거리 공장 있었죠. 뭐 각기 그리고 저 우리 남쪽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 60년대까지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용광로가 포천의 용광로 같은 용광로가 북쪽에는 있었어요. 그런 대공업지대니까 어찌 너무보다 잘하는 줄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오늘 어떻게 돼서 서서서서 무너져가지고 경제력은 남한의 40분의 1도 안 되게 돼 있다. 북한은 수출입이라는 게 저 삼성이 한 20분의 1쯤 되는가? 북한이 왜 그리 돼 있느냐? 조선조와 똑같이 가면 계속 그리 되는 겁니다. 그 역사는 달라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가 말한 대로 한번 자기겐택으로 와보고 이 거대한 강도들이고 저 다산이 말한 대로 하면 큰 도적들인데 그 도적들이 불과 안 없어지면 저 북쪽은 도저히 그건 되지지 않는다. 그 당시 사학자들이 이제 쓰는 것도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면 그 혼란, 해방 때 그 혼란 얘기 아실 분은 강생님도 아마 저 서울에 좋은 데 살았으니까 도시 지역에 살아서 나는 그 시골에 살아서 좌우익 싸움 하는 거를 늘 봤는데 참 엄청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좌우익 싸움에서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는가?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기 전에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할 수는 없고 서울 시민만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려 하는데 어떤 체제가 좋겠느냐? 세 가지 답을 내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기타 이런 애였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자는 사람이 서울 시민의 77%였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당시에는 그게 최고라고 생각했거든요. 자유주의, 자본주의 우리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알지를 못했어요. 자유주의가 뭔지 자본주의가 뭔지 진짜 우리는 그걸 몰랐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거는 뭐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게 뭐냐? 우리 지방에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이 합쳐가지고 이제 해방의 날이다 하고 해방날을 선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해방되고 2년 후입니다. 그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5학년 때든가 우리 지방에 유지보고 우리 동네 유지보가 잘하는 지식이 뭐 아니 해방은 쭉 2년 전에 45년에 돼 있는데 또 무슨 해방인데 그거는 일본 남은 해방이고 진짜 해방하는 날이 오늘이다. 진짜 해방하는 날 모두 모여라. 그 진짜 해방하는 날이 뭔입니까? 우리 사회주의 공산주의 만드는 날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뭡니까? 그래. 그거 간단해. 갈라먹기야, 갈라먹기. 모두 다 갈라먹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이 사람들은 뭐 알 리가 있겠습니까? 뭐 갈라먹는 거다. 평등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서울 시민들도 뭐 지식이 좀 있다 하더라도 해도 대부분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내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절대적으로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 수 있었냐. 미국이 도와줬는데 미국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 미국 사람들, 하지 중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여운형이라든지 김구식을 지지를 합니다. 지금 자료에서 보면.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만들어내거든요. 만들었는데 김구 선생은 왜 죽느냐? 김구 선생 왜 죽냐? 이래 물으면 아이고 그때 이승만 세력이 김구 선생 암살했을 것이다. 이렇게 다 우리 저 거리 현대사 쓰는 사람들 반대한민국파들은 다 그렇게 쓰고 안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상당수가 이승만하고 김구하고 갖다 대면 김구는 이렇게 높은데 이승만은 저 밑에 여론조사 내려져 있습니다.
김구 선생이 왜 죽었을까? 그 독립 운동자, 위대한 민족주의자가 왜 죽었을까? 나는 그 김구 선생이 죽은 이유를 그렇게 추론을 하는데, 유어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유어만. 이분이 자유중고, 그래 장혜석 총통이 다스린 자유중국에서 주한공사로 온 사람입니다. 주한공사. 그리고 제2대 유엔 임시위원 단장을 했습니다. 1대는 인도에서 메노니 하고 2대가 한 유어만이라고 했는데, 이 유어만이 김구 선생한테 찾아갑니다. 이 48년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고 장혜석 총통이 보내서 김구 선생을 찾아가서 한 말이, 장혜동 총통께서 김구 선생하고 중국에 독립운동할 때 아주 친한 바가 있었으니까 이 총통께서 하신 말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는데 이승만 정부에 협조를 좀 잘하라고 아주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하고 김구 선생한테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그 돌아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 김구 선생이 내가 못해. 왜 못합니까? 내가 북쪽에 가서 김구 선생님 북쪽에 한번 갔잖아요. 북쪽에 가서 보니까 김일성이가 군대를 만들었는데 엄청나더라. 남쪽에서는 도저히 그런 군대를 만들 수가 없어. 그 꽃 쳐내려 올 거다. 오면 남쪽은 끝나는 남쪽 정부에 내가 왜 협조할 게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글을 돌아갔었는데 이게 새 나가지 않았겠어요. 그래 그 당시 우리 군의 극단적 반공주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극단적 반공주의자 그 소리를 안 들었을 리가 없고, 들었다면 그냥 둘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김구 선생이 아마 사살되지 않았는가. 그 정도로 김구 선생도 협조를 안 했어요. 참 미국도 협조 안 하고, 국민의 대다수는 77%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자 하고, 독립운동자는 저렇게 반대하고, 그거 보입니까?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 지지하던 사람들이라는 건 우리 그 중에서는, 엘리트 중에서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 대한민국 나라를 만들었습니까? 이건 기적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지 않았으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돌봐서 우리나라 만세하는 것은 임진왜란 때도 있었다. 아까 내쓴 그 위대한 만세 유성룡 선을 보니까, 유성룡이 이순신 장관이 이기면 천천 하나님이 도왔어. 하나님이 도왔어. 끝없이 하나님이 도와서 이렇게 합니다. 그 주자학자들도 기비천재와 이 어째 하늘이 도운 게 아니겠냐, 하늘이 도운 게 아니겠냐.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했던 하늘이 도운 것.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김일성과 비교를 해봐요. 김일성은 중학교도 못 나온 사람입니다. 히틀러 스탈린 그 중학교도 잘 못 나왔잖아요. 내가 한번 김대중 정권 때 대통령 대학 나와야 된다 하면 썼다가 내가 참 얼마나 많이 공격을 하는데, 왜 대통령 대학 나와야 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학을 나온 사람이 보통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뭐냐. 서구식으로 말하면 굿시티즌입니다. 좋은 시민이 되는 겁니다. 좋은 시민이라는 건 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대학을 나온 사람은 비상식적인 행동 안 해요. 악어 구렁텅이 빠지는 그런 행동, 이상한 거 상상하는 거, 저 북쪽에다 돈이나 갖다 주고 하는 그런 거 안 한다 하는 겁니다. 그건 비상식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대학이라는 게 인재학 푸울 아닙니까? 인재학 푸울이기 때문에 대학을 나온 사람은 사람을 구분할 줄 알아요. 지감력이 있어요.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대학 나온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여자들은 대학을 나와야 되는 건 남자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런 이승만 대통령하고 김일성이가 상대가 될 수 없죠. 김일성이가 생각하는 거나 김구 선생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하는 건 조선 생각했고 민족주의만 생각했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김구 선생이 언제 그런 거 생각을 해보고 보기는 했어요. 그럼 이승만 대통령 세계를 한눈으로 다 보면서 한평생 살아왔잖아요. 이 세계가 어떻게 바뀌어 간다, 앞으로 어떻게 된다 하는
위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온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입니까? 나는 그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 만났다는 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엄청난 복입니다. 복. 우리가 이 복을 없었으면 이승만 대통령 만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느님이 돌봐왔는가.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인데, 뭐 장관만 하고 이러면 시간 다 돼가니까. 5.16이 구태했다냐 아니냐 장관 보고 청문회 할 때마다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2011년에 조선일보 월간조선에서 5.16 50주년입니다. 그 평가는 글을 써서 이제 50년이 돼서 5.16을 평가해야 안 되겠냐. 써달라 해서 내가 거기 거 썼습니다. 4.19는 뭐냐? 4.19 이거입니다, 이거. 그런데 그 이거가 어떤 결과를 우리한테 가져왔습니까? 아하, 밑에서 들고 올라서 정부도 바꿀 수 있고 정치 지도자도 바꿀 수 있구나. 그 의식혁명을 4.19가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민주화되는데 4.19가 그 초석입니다. 우리 혁명을, 의식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서구식으로 하면 시민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4.19는 이거이면서 혁명입니다. 5.16 뭡니까? 5.16 구태타입니다. 군대 들고 올라서 정변을 일으켰으니까 구태타죠. 그런데 그 5.16을 통해서 뭐가 됐습니까? 우리가 산업화가 되고 새로운 국가가 만들어졌습니다. 국가 개조가 됐습니다. 저 유성룡 씨가 말하면 국가 제조, 국가가 다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5.16은 구태타이면서 산업혁명도 갖고 오고 국가 제조혁명도 가져온 혁명이 되는 겁니다. 구태타 맞아요. 구태타이면서 뭐 또 혁명. 이거 맞아요. 이거면서 혁명이잖아요. 왜 구태타를 갖다가 장관되는 사람이 청문회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어물어물 하겠다. 어느 대학을 나와서 뭘 배웠길래 그 대답도 그렇게 못하느냐. 내가 1959년에 말년부터 사상에 기자를 했는데 사상에 기자를 하면서 국방대학원을 아마 자주 출입을 했습니다. 국방대학원을 딱 들어가서 보니 우리나라 군사혁명 난 그때 우리나라만이 군사혁명이 안 났어요. 100수십 개의 신형물 중에서. 일난다. 왜 일나느냐. 참 대령들 잘나서요. 이 사람들이 미국 갔다 공부를 했거든요. 공부를 하는 나를 가르친 선생님은 대학 졸업자였습니다. 미국 근처도 안 가본 사람입니다. 그걸 석사학위도 받아본 일이 없어요. 나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졸업자가 나를 가르쳤고 중학교는 중학교 때 가르쳤고 대학 오니까 대학 졸업자 가르쳤지 석사도 한 번 없었어요. 이런 분들에 비해서 이 사람들은 손병호 선생님 저는 훨씬 후배니까 뭐 있긴 있겠는데 서울상대에 그때는 박사들도 있었겠는데 근데 이 사람들 미국 공부를 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장교를 따르다 16,000명을 교육을 시킵니다. 엄청난 숫자지요. 그 잘난 사람들이 군대에 다 있어요. 그러니 저런데 저 사람들이 구태도 안 하겠나? 그래서 내가 마침 그때 아직 군대를 안 가고 있어서 야 이거 구태도 안 할 거다. 군대에 가자. 그래서 일주일이 있으니까 군대에 구태타가 5.16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도 통찰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것인데 들으시기 힘드시죠. 내 말은 요만치만 하고 대한민국 미래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대한민국처럼 그 북쪽은 거대한 정체인데 대한민국은 거대한 역동입니다. 대한민국처럼 역동적인 나라가 없어요. 앞으로 100년은 대한민국이 아주 역동적인 국가로 잘 갑니다. 뭐 당신 100년까지 살아있지도 않을 텐데 무슨 그런 소리 하나 이래 하시지 말고 정말 앞으로 100년 대한민국 잘 지금 이거 뭐 하는 그거는 모든 게 차일시 필시 그것도 한때고 저것도 한때고 정치인 노는 거는 그런 것이고 실제로 대한민국은 나라는 작지만은 아주 마이티한 나라로 앞으로 100년 더 간다 하는 겁니다. 그건 내가 통찰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건 틀림없습니다. 아무 걱정 마시고. 오늘 이제 끝냅시다.